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저를 목격자도 있었고요. 추행 신고 받고 왔습니다. 같이 서로 가주시죠. 아, 이거 왜 이래요? 따라오세요. 안 해.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가 약속이 있어서 로이어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앉았었거든요. 그 남자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요.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다음 역에서 내리면서 빈자리가 생겼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쪽으로 걸어오면서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더라고요. 옆에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 왼팔에 자기 팔을 움직이면서 비볐었어요. 팔을 비볐다. 네. 아,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있죠. 그래도 일단은 참았죠. 그때 추행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게 팔을 찌른다는 느낌보다는 팔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일부러 막 움직이면서 제 맨살에 자기 팔을 갖다 대면서 막 비볐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사람이 내리길래 제가 옆자리로 이동을 해서 앉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남자가 또 제 옆으로 와가지고 팔을 움직이면서 막 비벼대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하던데. 네, 저한테 자기가 찍었다고 사진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남자가 맞은편에 있다가 여자분 옆자리로 옮겼어요. 바로 옆자리가 아니고. 그 둘 중간에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내리고 나서 남자가 그 여자분 옆으로 옮기더라고요. 살짝 왜 옮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팔을 막 비비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요. 피해 여성이 한 번 더 자리를 옮겼다고 하던데. 맞아요. 여성분 좀 이상했는지 한 칸 옆으로 옮겼는데 남자분이 또 이동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저도 저 사진을 더 찍었죠. 가운데 사람이 있었다. 그럼 남자가 피해 여성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고? 진짜 네가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했나? 몰라. 기억 안 나. 혹시 네 옆에 자리가 비어 있었나? 그래서 빈자리 채웠나? 응. 엄마가 빈자리는 항상 채우라고 했잖아. 우리 아들은 장애 2등급에 자폐 장애가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일반인이랑 똑같지만 지적 능력은 8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리를 옆으로 옮겨 앉은 것도 제가 어릴 때부터 빈자리는 채워야 한다고 교육했는데 그래서 아마 교육받은 대로 빈자리를 채워서 앉았나 봅니다. 자폐를 앓고 있으면 루틴대로만 하려는 특징이 있고 저희 애는 강박도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맞습니까? 빈자리는 항상 채우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럼 팔은 왜 그렇게 움직이신 겁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건 상동행동입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불안함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현우 어쩌면 좋니? 다 내 탓이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법원은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저희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도 있는데 범죄자까지 되게 생긴 우리 아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자, 박진수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머니 나영수 씨 입장에서는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냐 아니냐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추행이 맞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폐로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해왔던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더욱 걱정이 크실 텐데요. 최현우 씨가 자폐로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신체 접촉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잘 살펴보면서 짚어봐야겠고요. 다행히 이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서 올해 초에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던 원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를 좀 잘 살려서 변호를 한다면 우리 최현우 씨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럼 1심, 2심 법원의 유죄 판결 근거는 뭔가요? 네, 원심의 판단에서는요, 그 핵심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였어요. 이런 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이 되어 왔고요.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 고의가 외부적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1심과 2심 법원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근거로 가장 중요하게 든 외부적인 사실관계는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자리를 이동했다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그 부분인데요. 근데 어머니 나영수 씨는 아들이 자리를 채우는 강박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그 아들 최현우 씨는 또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해왔지만 네. 어릴 때부터요 빈자리가 생길 때는 이렇게 바로 붙여서 채워 앉는 그런 그렇게 좀 띄엄띄엄 앉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고 네. 반복된 그런 학습을 통해서 강박적으로 자리를 채워 앉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채워서 앉았을 뿐이고 이렇게 뭐 팔을 움직인 것은 또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자폐로 인한 상동 행동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머니의 의견을 좀 입증해 줄 의사소견서라든지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가 10년간 다닌 그런 동일한 정신과 병원에서 작성했던 심리평가 보고서, 그리고 소견서,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네. 이걸 보면 최현우 씨의 경우에는 2세 때부터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아서요. 법령상 지적장애 2등급으로 중증 장애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런 소견서도 있었고 이게 과학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증거인데 왜 1, 2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네, 그 1심,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했던 2016년경에 실시됐던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던 내용 중 일부를 보면서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인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러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아서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있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을 했고 그 옆자리에 앉았다가 또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을 하자 또 옆으로 따라가서 이동을 하면서 팔을 부비는 행동을 했던 것은 그런 어떤 자폐성 장애로 인한 그런 상동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자, 최현우 씨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은 건데 네. 저 어머니와 현우 씨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성추행 사건인 만큼 성인지 감수성이랄까 뭐 예.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조금 이제 고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1, 2심을 뒤집으려면 좀 더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 논리적인 반박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적인 반박이나 또 그런 무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에 앞서 원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피고인이 이러이러해서 무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그런 들 텐데요. 판사가 이제 고민을 하실 때요. 네. 그런 합리적으로 드는 그러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그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런 형사 절차와 형사 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2018년도에 미투 운동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이후에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유죄가 쉽게 좀 인정이 되는 그런 판례의 경향이 형성되어 왔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의 대원칙과는 조금은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왔고 그렇죠. 그래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비판과 고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좀 변호를 하면서 답답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24년 1월 올해 초에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는 판결이 나오게 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대법원 판결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 판결에서는요.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객관적인 정황과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객관적인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경험에 한정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 네. 이 경우에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런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네. 보아서요. 피해자의 그런 인지와 진술이 꼭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무조건 신빙이 높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뭐 억울한 피고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에서 최현우 씨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목격자의 진술에 조금 더 유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최현우 씨는요, 피해자로부터 두 칸 떨어진 자리에 피고인이 앉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내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옆자리로 붙어 앉았고 네. 이후에 피해자의 다른 쪽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또 내리자 피해자는 옆칸으로 이동을 해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워서 앉았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네. 피해자는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피고인이 바로 이동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네. 피해자는 바로 그쪽으로 갔던 게 아니라 두 칸 옆에 있다가 또 중간에 사람이 내리니까 한 칸 옆으로 가서 앉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내리니까 다시 피해자가 이동한 것에 따라서 옆자리로 이동했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최현우 씨가 피해자를 목표로 바로 이동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 목격자의 진술을 더해서 본다면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의 그런 강박 증상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최현우 씨와 김혜정 씨 사이에는 원래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비면서 빈자리가 생겼단 말이죠. 예. 요 말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상황은 수사기관이나 검사, 법관도 다 목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실관계의 파악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러한 최현우 씨의 내심의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결국 외부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그 목격자의 진술은 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의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최현우 씨의 의료 기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의료 기록을 1, 2심에서 제출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자료가 있다면은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데 참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고인이 제출한 심리평가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은 또 사실 검사가 최현우 씨의 자폐로 인한 그런 상태 등에 대해서 별도의 조서가 또 없었던 것이고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보고서 일부만을 가지고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검사가 어떤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고요. 또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조사를 받았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의 조서를 작성한 시간으로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피고인의 그런 피고인 신문 조서는 서너 장에 불과하고 굉장히 짧게 질문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적장애 2등급의 피고인의 표정이나 느낌, 말투, 그런 뉘앙스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신문 조서에 대해서 그중에서 또 일부의 피고인의 말로 인정되는 것을 단순히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그런 원심의 내용은 잘못이 있다라고 또 변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론의 포인트로 잡아서 최현우 씨의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최현우 씨가 명확하게 추행의 의사를 갖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상동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그런 원심 판단이 있었는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검사의 증명 책임에 반한다라고 볼 여지가 큰 원심에 크다고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최현우 씨가 고의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고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에 마음이 타들어갈 어머니 나영순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드님이 그런 자폐로 인한 상동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유죄를 선고받게 되셔서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입증하시고 또 억울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힘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